아이들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짤막하게 댓글 내용에서 조금 이제 답변 드릴 만한 거를 제가 찾다가 저희 편집자분이 또 노력해서 찾아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 냉각수 종류에 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나모 파파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냉각수의 종류는 솔직히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철을 사용하는 블럭이랑 그리고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블럭이랑 그런 시스템인데, 메이커에서도 냉각수를 권장하진 않고 자기네 브랜드를 찍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레드라인 상호가 있었다면은 레드라인에서 냉각수를 받아서 여기에 이제 현대기아나 뭐 BM벤츠 아우디 이런 식으로 레벨지 교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류는 거의 거기서 거기다. 근데 색깔의 차이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냉각수가 어디까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성향이 있기는 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터보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좋은 냉각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냉각수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추천을 드리자면, 그냥 순정에서 권장하거나 순정 부품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냉각수를 구입하시고 좀 더 내가 냉각을 잘 시키고 싶다, 그럼 요 레드라인 제품 요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 이외에도 저희는 모듈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이 요즘 많이 판매되고 인터넷에 판매되면서 가격이 이제 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듈을 취급하지만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모듈을 판다고 해서 제가 월급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이 소비자분들이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하는 유통 라인이 하나가 삭제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피카몰에서 따로 구입해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터보차 요즘 많이 타시는데 터보차에는 한 병씩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 뒤에 써있듯이 제품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선 1년에 한 번씩은 냉각수를 교체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교체하시면서 이 제품도 같이 한 번 더 넣는 걸로. 근데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냉각수 교환해봐야 뭐 한 냉각수 4리터? 냉각수 한 3, 4리터에 요 녀석 하나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교환을 할지는 그냥 내 생일 위주나 뭐 자기만의 그 날을 정해서 그날 교환해주는 그런 주기 방법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만의 예열 후열을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예열 후열을 정차 상태로 조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주행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차 상태에서 예열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엔진에서 새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시동을 걸어서 본넷을 열고 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닫고 바로 주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본넷을 열어서 뭔가 누유를 확인하지는 않아요. 잘 시동을 걸고 차를 빼서 내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 뭔가 이물이나 오일이나 이런 게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별게 없으면 천천히 주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주행을 시작할 때 2000rpm 이상을 잘 안 올리려고 해요. 제가 그 냉각 수온이 한 80도 이상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RPM을 서서히 올려서 주행을 합니다. 후열도 똑같이 목적지 도착 이전에 한 5분 정도는 2000rpm 이상을 잘 안 올려요. 안 올린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6단 정도 넣어서 50에서 60km 이상으로 그냥 쭉 꾸준히 달려주고 도착해서 시동을 바로 꺼요. 바로 꺼야 되는 이유가 배기관이나 라디에이터나 엔진이나 이런 게 이제 주행품을 받으면서 다 식혀져 있어요. 터보 차저까지도. 근데 그렇게 천천히 집에 오셔가지고도 아이들로 후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엔진룸을 다 식혀놨는데 아이들로 엔진룸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후열 방법이니까 후열은 꼭 주행풍으로 다 식어져 있는 상태에서 끄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키포인트네요. 저도 요거를 지금 생각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닉네임이 없네요. 이분도 벤츠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휘발유 엔진은 딥스틱 게이지가 있는데 왜 경유 엔진은 딥스틱을 없앤 걸까요? 각 브랜드가 딥스틱을 없앤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비전문가들이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을 측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없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지라는 게 전문가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본넷을 열어서 뭔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정비사가 사용을 하라고 장착되어 있던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높고 자동차 튜닝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들 자기 차량의 튜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차량 관리에 대한 거를 공유하기도 시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동호회 정모나 번개나 뭐 이런 자동차 매니아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은 항상 이게 본네트가 열려 있어요. 차량들이 열려 있는데 보면은 다들 이제 자기 튜닝한 거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나 열을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열어놓는 건데 그게 이제 본넷 쇼바가 그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차들은 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나는 제 차보다 비싼 차를 샀는데 내 차는 이제 안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입차들은 다 대부분 쇼게 있었고 국산차는 안 달려 있고 그랜저도 안 달려 있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차량을 평가하는 기준의 잣대가 되어 버리니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편집하시는 편집자분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저런 사람들도 열 수 있으니까 3년에 한 번은 그래서 장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비전문가들이 이제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을 찍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찍어본다는 게 찍어보고 자기가 이제 평가를 해요. 엔진 오일이 지금 점도가 깨졌다 막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또 애초에 이제 그 차량의 이 300V 에스테르 베이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묽은 경향이 있어요. 묽다는 게 이제 손으로 느꼈을 때 그게 퍽퍽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첨가된 엔진 오일들의 특성이고 이 레드라인 같은 경우도 에스테르가 첨가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에스테르가 25% 이상 첨가되는 형태의 엔진 오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드라인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 오일인데 요거는 다음 제 차 S2000 엔진 오일 교환할 때 넣으려고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점도가 0W, 얘는 10W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느꼈을 때 얘는 조금 사용한 엔진 오일이라도 점도나 점성이 느껴지겠죠.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신품부터 느껴지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손가락으로 만져봐서 점도가 깨졌다는 거 알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문가들이 측정을 하면서 오일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분석을 넘어서서 교환 주기를 자꾸 예측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레벨링이에요. 레벨링. 근데 이건 전문가들도 그 매뉴얼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옛날 SM5 같은 경우는 시동을 꺼도 10분 동안 그 딥스틱 라인으로 계속 오일이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지난 다음에 레벨을 찍어도 이게 F선 위에 계속 찍히는 거예요. 삼성차 매뉴얼에는 엔진 시동을 끄고 그러니까 10분 후에 엔진 오일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시동 끄고 30초 있다 찍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전문가들이 이제 오일을 찍어보면 계속 F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 센터에다 예약을 하는 거죠.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내지는 뭐 오일이 너무 적다. 근데 적은 게 차량을 주차를 할 때 뭐 내리막에 주차하거나 오르막에 주차하거나 약간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서 오일을 막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보면 당연히 오일 레벨이 안 맞죠. 안 맞는데 그걸 또 이제 서비스 센터에다 예약을 해요. 오일 레벨이 안 맞는다고. 근데 거기에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찍어보는 온도도 정해져 있고 차가울 때 찍는 거, 뜨거울 때 찍는 것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갑다고 무조건 차가운 게 아니고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몇 도, 뜨거운 게 몇 도였을 때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미션 오일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찍어야 되는데 시동을 끈 상태로 막 찍어보는 거예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찍으면 막 아무리 뜨거워도 위에 찍히니까 오일 레벨이 이제 잘못됐다. 그럼 또 서비스 센터 예약을 또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였어. 막 찍어보면 자기는 다 레벨이 안 맞거든. 그러면 서비스 센터가 예약이 풀로 찹니다. 그냥 풀로 차요. 1년도 모자라. 그냥 한 5년 풀로 차요. 근데 전문가들이 찍어보면은 오일 레벨은 정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레벨 게이지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정비를 쉽게 하라고 장착해 놓은 부품인데 그거를 일반인이 찍어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메이커에서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앨 뿐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 커다란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제가 메이커였어도 딥스틱 게이지는 없앴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벤츠, BM, 아우디 얘네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은 오일 레벨 경고등을 무조건 띄우게 돼 있어요. 국산차는 이게 실내에서 오일 레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일이 없다라는 워닝을 띄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외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이 로우 경고등이 뜨지 않는다. 이거를 좀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현대기아 차도 조금 장착을 해줬으면 하기는 합니다. 근데 현대기아 차들이 워낙에 엔진 오일이 잘 안 주니까. 근데 요즘엔 많이 줄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번 주행하면 평균 많이 갈 때는 왕복 2,000km까지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독일 차들은 먹는 것도 있지만 새잖아요. 오일이 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호주 갔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 도심을 벗어나면 핸드폰이 안 터져요. 휴대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위성전화가 아니고서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위성전화를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한 70km만 한 100km만 벗어나도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아요. 핸드폰도 안 터지지 엔진은 오일이 없어갖고 뻗었지. 그러면 이게 진짜 메디킷이라고 독일 차들 뒤에 보면 붕대랑 그리고 담요랑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호주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퍼지면은 다음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차가 오더라도 견인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그분도 핸드폰이 터지는 데까지 가서 아 거기 차가 고장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1000km면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발견해도 하루 이틀은 거기에 차가 시동도 안 걸리는 차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차들 그리고 북미나 이런 지방은 메디킷이 무조건 차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차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오일 레벨 경고등을 무조건 띄워야 되죠. 차가 퍼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차가 퍼지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장비가 다 차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메디킷이. 그래서 독일 차들은 오일 레벨을 계기판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호주에서 이제 유명한 산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때 썩차였거든요, 썩차. 그 아는 동생이 사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못 간 이유가 딱 시내를 벗어나는 순간 핸드폰이 안 터지고 그리고 이게 사막까지 계속 직진인데 사막이다 보니까 이게 데자뷰 같은 느낌? 분명히 아까 지나친 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끝없는 직선이야. 근데 가로등도 없고 그냥 암흑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왔어요. 왜냐면 차도 썩 차지. 가다 퍼지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전화도 안 되지. 그리고 난 언어도 잘 안 통하잖아. 그래서 되돌아왔습니다. 그 호주에서 유명한 그 산은 가보지 못했어요. 쫄보라서. 네.